세대원 수는 지금 평균이 2.2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20평형대가 가장 저는 좋은 평형.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방 3개, 화장실 2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평당 가격이라 그러죠. 이것도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30평형대 가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초소형 평형들이 있어요.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대단지에 준신축, 신축 이런 데 있는 초소형 아파트. 방 2개, 화장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 네, 최근 집값이 이제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면서 공무원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선 부동산 포기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을 내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아주 밑에 있는 편이에요. 상승률이. 물론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오르는데 전체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국적으로 집값은 1% 올랐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1% 올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이 작년에 한 2%대 올랐고요. 수도권이 아파트 가격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적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의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만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그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 주변에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에 5억 이하 주택이 거의 80-90% 정도 됩니다.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강남을 살 수는 없고요. 저희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다 이제 처음에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강남으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역세권, 교통 호재가 있고 신축 이런 데들이 좀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들이 보면 좀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3, 4억 하는 데들도 꽤 있어요. 또는 5, 6억 정도 되는 수준. 그런 데들을 먼저 이제 매입하시는 거는 저는 정책금융 같은 거,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애 최초 주택 이런 걸 하시면 대략 3, 4억 정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계속 그냥 가격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현장을 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출 같은 것도 그죠? 좀 알아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2026년에는 부동산 말고 주식에 약간 몰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네. 우리가 자산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계속 부동산에 있는 비중은 줄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나머지는 이제 금융자산 쪽을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한 7-80% 됩니다. 이걸 저는 60%까지 일단 떨어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세 드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5대5까지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이제 아예 유동화시키거나 주택연금 같은 걸로 그죠? 하거나 아니면 현금화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최근에는 또 금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산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에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거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다른 대체 투자 같은 것도 긍정적인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체 자산의 범위 내에서 그죠? 이걸 좀 조정하시고 젊을 때는 좀 위험 자산에 많이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이 갈수록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좀 안정적인 자산 쪽으로 그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으로 번 돈이 약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주식 시장의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에 한 3조 8천억 정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금까지 유입된 금액들을 보면 대략 한 2조 원대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건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좋지만 이걸 아마 3천 정도 때부터 지금 6천 대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간에 한 번씩 그죠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필요하면 내 집 사는데 그죠 보탠다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은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게 보면 주식을 팔아서 내가 왔다 이러는 분들이 최근에 꽤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뭐 집 한 채 사는 거니까요. 예, 저는 뭐 그럴 주식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보태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주식을 또 파셔가지고 번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주식은 조금 약간 위험 자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위험 자산을 이렇게 안전 자산으로 옮기시는 비율을 좀 높이시는 거는 괜찮은데 주식을 해서 번 돈으로 막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시는 이거 또 위험 자산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데 1주택자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강남집 갖고 있으면은 뭐 몇십억씩 오른다 이런 예. 말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뭐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식이 많이 오를지 부동산이 많이 오를지 이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주식 하시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하시긴 한데요.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계속 좋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선 반도체 이런 산업들은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골든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식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집값들이 뭐 폭락한다든지 안 오른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수준 증가율 쪽으로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강남이 많이 오르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10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는 거하고 50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오르게 보이는 거지. 수익률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또 부동산 시장 지형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인구는 많이 주는데요.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느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세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세대 느는 건 40년 이후로도 수도권은 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세대는 늘어나지만 세대원 수는 줄죠. 지금은 이제 한 집에 3명 살고 있는 데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1명 사시거나 2명 사시는 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수는 지금 평균이 2.2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20평형대가 국민평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십니다. 그때 다른 유튜버 분들은 30평형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20평형대 좋다고 이야기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20평형대가 가장 뭐 저는 좋은 평형.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방 3개, 화장실 2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당 가격도 평당 가격이라 그러죠. 이것도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30평형대 가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0평형대 그냥 가셔가지고 2분이 또는 3분 사시는데도 크게 문제 없죠. 왜냐하면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방들은 다 확보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발코니 같은 걸 다 텄기 때문에 뭐 예전 30평대 비슷한 수준도 나옵니다. 그래서 20평대가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초소형 평형들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컴팩트 맨션이라 그러는데요.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20평대는 5구제곱미터니까요. 그거보다 작은 거죠. 그렇지만 대단지에 준신축, 뭐 신축 이런 데 있는 이런 초소형 아파트, 방 2개, 뭐 화장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뭐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좀
신축, 준신축을 사셔야 되고요. 예전에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방 2개, 화장실 하나인데요.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재건축 이슈가 없으시면 안 사시는 게 좋고요. 좀 신축인데 준신축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제 그런 데들이 있고 좀 주거 선호 지역이다 그러면 주거 선호 지역이 이제 가격이 높아서 못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아파트도 저는 괜찮다. 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보면 가격대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조금 소형이나 초소형 같은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도심을 떠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을 고수하시면서 상품을 좀 낮추시는 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을 사시거나 아니면 좀 준신축이나 구축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 30평형대를 살 자금이 있어도 20평형대를 고르는 게 괜찮은 선택인가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평당가라는 이런 걸 보면 20평대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20평대가 가격을 선도한다는 거예요. 20평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30평대가 따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0평대는 여러분 이렇게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한 반 가까이가 30평대입니다.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20평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 차원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20평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희소성이 높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30평대 살아도 되고 자금 여유가 있더라도 20평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저는 그 로드맵 같이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좀 단기적으로 임기응명식으로 대책이 나오는 정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가격이 뭐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뭐 그 대통령의 이제 글에 의해 가지고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 친화적이고 좀 장기 계획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주택자가 가격을 올렸다. 저는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똑같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가격이 잡힐까 이런 거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격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부동산 가격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트위터에. 꼭 잡아내겠다. 잡히기 어려울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했는데요. 그 두 분은 또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잡히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제로서 가격을 잡아낸 사례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저는 뭐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좀 시장 친화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요. 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매물이 일단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로 매물이 끊기는 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런 데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똘똘한 채로 지금 계속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일단 분산시키는 게 좋겠죠. 강남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새끼 매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방에서도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셨을 때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까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윽박지른다고 이렇게 시장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5월 9일 이후에 매물이 나오고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 공급 대책은 사실은 본인 재임 기간에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계속 써나가야 되겠죠. 근데 5월 9일 이후까지 이제 매물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버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팔 수가 없으니까 아마 버틸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팔 수 없는 거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치면 71.5%, 3주택자는 82.5%의
세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내고 파실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생기면서 심각해지겠죠.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겠지만 그걸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우리가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대출 연장도 규제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도 조금 더 매물이 5월 9일 이후 안 나오게 될까요? 대출 연장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연장될 때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2028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킨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에서 만기 연장되는 걸 살펴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거 아니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이제 5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 뭐 제가 물어보니까 2028년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힘들겠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새낀 매물들이시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낀 매물이 많습니다. 전세입자가 들어있는 매물. 근데 전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주거든요. 내 집이 10억인데 세가 6억인데 은행에서 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부동산 조건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호재하고 직주근접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 사실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 중에서 이제 교통호재가 있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근데 일자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미래의 고급 일자리. 예, 그리고 클러스터화되고 우리가 뭐 반도체밸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군집화돼 있는 지역 그리고 대기업이 또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들도 일자리는 많거든요. 근데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없고 뭔가 큰 호재도 없고 여기 가보면 뭐 온갖 업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조그매요. 그죠? 기업들이. 예, 그런 데는 크게 뭐 영향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 데인데 뭐 서울과의 접근성이 다시 개선이 되는 그죠? 예, 지역이다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 투자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심영석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어차피 여러분 계속 그 집을 갈아타시거나 그죠?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세미나 같은 것도 참가해 보시면서 본인이 부동산을 보는 눈을 자꾸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서 난 내 집은 이번 생에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꾸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